채권하는 사람 오고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미국의 소설가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이 책입니다. 약 한 540페이지 정도의 양이고요. 꽤 장편 소설입니다. 하퍼리는 1926년 엘레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레바마에서 자랐고 엘레바마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항공사를 다니게 됩니다. 어느 날 하퍼리의 생일날 친구들이 하퍼리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은 하퍼리가 글을 쓰는 재주가 있으니 1년 동안 직장을 멈추고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과 1년의 생활비였습니다. 이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여서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파수꾼입니다. 출판사에서는 굉장히 잘 쓴 소설이네요. 그런데 이 관점을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같은 내용으로 한번 변형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퍼리가 이 제안을 받고 다시 글을 고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1960년에 소설이 출간됐고 1961년에 풀리처상을 받았습니다. 1962년에는 그레고리 팩이 주연이 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고 책 역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졌던 소설입니다. 하퍼리는 이 소설을 끝으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끊은 채 고향에서 칩거하다가 2016년에 죽습니다. 앵무새 죽이기의 시대 배경은 1960년입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때입니다. 앵무새 죽이기 역시 흑인 인권 운동을 어린아이 시선에서 고발하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상당 부분이 자전적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루이즈는 하퍼리고요. 아버지인 에티커스 변호사는 하퍼리의 아버지가 모델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루이즈와 4살 위인 오빠 제미, 미국 엘레바마주의 조그만 시골인 메이콤에서 변호사인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퍼리는 메이콤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느릿느릿 걸어 다녔고 모든 일이 느긋했다. 마땅히 가야 할 곳도 사야 할 물건도 그것을 살 돈도 없었고 메이콤 군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마땅한 구경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야 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한적한 시골이었다는 얘기죠. 루이즈의 엄마는 루이즈가 2살 때 심장마비로 죽어서 흑인 부모 갤퍼니아의 손에서 컸습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예의를 갖추고 공평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루이즈와 잼은 부족함이 없이 잘 자랐습니다. 루이즈가 6살 때 조용한 마을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흑인이 백인 처녀를 강간했다는 사건입니다. 에티커스 변호사가 흑인의 변호를 맡으면서 에티커스 일가도 이 사건의 폭풍우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사실 인종차별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던 그 시기에 남부에 있는 엘레바마에서 흑인을 변호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성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루이즈가 아빠한테 묻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변호 맡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는 왜 변호를 맡았어요? 에티커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읍내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고 이 군을 대표해서 주우회에 나갈 수 없고 너랑 오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루이즈가 묻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기게 될까요? 에티커스는 아니,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럼 왜 하죠? 아빠 에티커스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수백 년 동안 졌다고 해서 시작도 해보지 않고 이기려는 노력조차 포기할 까닭은 없어. 로빈슨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로빈슨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메이콤 감옥으로 때를 지어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로빈슨을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에티커스 변호사가 혼자서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감옥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그들을 기다립니다. 아빠가 한밤중에 혼자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잼과 루이즈가 몰래 아빠를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로빈슨을 죽이러 온 사람들은 차를 타고 왔고 라이트를 켜놨겠죠. 그러니까 라이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앞에는 에티커스 변호사 혼자 지키고 있는 거죠. 그들이 무력으로 에티커스 변호사를 다치게 하거나 밀쳐내고 로빈슨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장면을 목격한 루이즈가 아빠한테 뛰어갑니다. 아이들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에티커스 변호사는 애들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겠다고 버팁니다. 그리고 루이즈가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낯이 익은 사람을 한 명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겁니다. 커닝햄 아저씨, 한사 상속 문제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빠가 언젠가 이 문제를 저한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서 제가 아저씨를 기억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 지명을 당한 커닝햄이 굉장히 불안한 듯이 헛기침을 합니다. 그러자 루이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절 기억 못하세요? 언젠가 우리에게 호두를 갖다 줬잖아요. 저는 아저씨 아들 월터가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어요. 커닝햄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멈칫합니다. 그리고 커닝햄이 루이즈의 어깨를 잡고 꼬마 아가씨, 그의 안부를 전해줄게. 그러더니 허리를 펴고 떠납니다. 커닝햄이 무리를 데리고 다 떠나는 거죠.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서 에티커스 변호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부의 작은 마을마다 폭도들이 있는데 그 폭도들은 늘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다. 그들도 인간이다. 어젯밤 너희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커닝햄 아저씨를 아빠 입장으로 서게 만들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재판날이 됐습니다. 메이콘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톰 로빈슨이 일을 하러 가는 길목에 이웰의 집이 있었고 이웰의 딸인 메이엘라가 나무를 패달라고 요청을 해서 로빈슨이 메이엘라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메이엘라가 갑자기 로빈슨을 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메이엘라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한 번도 어른과 키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깜둥이라도 좋으니 한번 키스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키스를 합니다. 로빈슨이 그를 말리면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 라고 뿌리치면서 달려갔습니다. 문 쪽으로. 바로 그때에 아버지 이웨일이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웨일이 메이엘라한테 이 빌어먹을 갈보년 죽여버릴 테다 라고 소리를 질러댔던 거죠. 에티커스 변호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로빈슨, 당신은 왜 그때 도망갔느냐? 로빈슨이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티커스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로빈슨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어떤 흑인은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흑인은 부도덕하고 또 어떤 흑인은 여자를 옆에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어느 특정 종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정 안에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고 부도덕한 짓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도록 창조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지도 록펠러와 동등하고 바보도 아인슈타인과 동등하며 무식한 사람도 대학 총장과 동등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법제도입니다. 법원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로빈슨이 강간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에티커스 변호사의 진심 어린 변호에도 배심원들의 판결은 유죄로 났습니다. 재심을 준비하던 로빈슨은 감옥 안에서 죽습니다. 운동 시간에 감옥을 탈출하려다 총에 맞아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로빈슨은 메이엘라 이웰이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는 순간 바로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그리고 로빈슨이 죽었지만 이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웨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메이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와 메이엘라의 말이 진실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할로윈 축제가 됐습니다. 이웨일이 이 두 아이를 칼을 들고 습격을 했습니다. 칼을 든 이웨일과 잼이 맞붙어 싸웠습니다. 잼과 루이즈를 구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부 레들리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부 레들리가 나와서 잼과 루이즈를 구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웨일이 자기가 가져온 칼에 죽었다는 겁니다. 마을 보안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도 하고 증언도 들었습니다. 보안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님, 죄 없는 흑인이 한 명 죽었고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도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자를 묻어버리게 하세요. 한 시민이 범죄가 자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은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히는 것이 의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호사님의 아들은 이웨일을 칼로 찌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안관이 변호사한테 한 얘기입니다. 에티커트 변호사가 루이즈에게 묻습니다. 이웨일 씨가 자기 칼에 넘어졌다는 것을 너는 이해하겠니? 루이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빠,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보안관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말하자면 앵무새를 쏘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래들리 아저씨를 집에 모시다 드리고 돌아올 때 루이즈는 자기 자신이 부쩍 나이가 든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성장소설이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소설입니다. 시골에 살지만 합리적인 지식인상을 보여주는 에티커트 변호사와 아빠와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과 가정교육으로 개구장이지만 밝고 꾸밈없이 자라나는 잼과 루이즈.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의 정의와 저력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 저는 별점을 3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